그 중산층 시민들이 찾았던 제품들이 바로 대한민국 기업 제품이었습니다. 도시락, 초코파이 이런 것이었고요. 국민 음식처럼 됐죠.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한국 기업들한테는 그렇게 적대적인 모습을 안 취했다고 합니다. 끝까지 대한민국 정부에게 등을 돌리는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19세기 말부터 오늘날까지 러시아와 일본의 세력 다툼을 찬찬히 짚어본다면 왜 두 나라가 지금까지도 서로 껄끄러운 갈등 관계에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가 1997년이었어요. 제가 그때 박사 과정생이었고 제가 쓰는 박사 논문에 필요한 자료를 모으려고 1997년부터 2000년대 초까지 러시아를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지냈었는데 그때 이미 삼성, 현대 진출을 해 있었고요. 그 당시에 러시아 경제가 정말 안 좋았거든요. 체제 전환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정말로 한 10년 넘게 고생을 했는데 그때 그 서방 제품은 사실은 러시아 평범한 시민들이 사기에는 너무 비쌌고요. 중국 제품은 그 당시에는 너무 값은 싼데 질이 떨어졌고 비교적 값이 싸면서도 질이 좋은 제품을 러시아 소비 시장에 제공해주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경제가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을 찾고 특히 21세기에 들어서서 푸틴 대통령이 집권한 다음에 국내 질서가 잡히고 그다음에 해외에서 국제 유가가 폭등하면서 러시아 경제도 상당히 호경기를 맞이하게 됐거든요. 그때 폭발적으로 소비재 시장이 늘어났었는데 어려울 때 진출했던 한국 기업들이 아주 공격적으로 선전을 하고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투자했던 것이 효과를 봐서요. 러시아가 원래 소비재 산업이 약하거든요. 소비재를 주로 이제 외국에서 수입을 했는데 그때 살림살이가 켜진 러시아의 그 중산층 시민들이 찾았던 제품들이 바로 대한민국 기업 제품이었습니다. 소비재에서는 역시 뭐 도시락, 초코파이 이런 것이었고요. 초코파이는 러시아 사람들이 상당히 그 단 것 좋아하는데 마시멜로가 들어간 초콜릿 제품이 딱 들어맞았던 거예요. 러시아가 춥지 않습니까? 겨울에 따뜻한 거 먹어줘야지 열도 나면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딱 좋았던 게 도시락이었던 거야. 국민 음식처럼 됐죠.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도 강세를 보였고요. 이런 식으로 러시아 경제 규모 그리고 소비 시장에 맞는 질 좋은 제품을 공급하다 보니 러시아인들 사이에서 한국 제품은 믿고 쓸만하다 인식이 박히면서 성과를 보여왔던 것이고요. 또 하나가 국민성 가지고 정책을 따져봐야 될 문제겠지만 조금 상대적으로 러시아 사람들이 의리를 중요시해요. 그래서 어려울 때 자기를 버리지 않고 자기를 도와줬던 친구를 끝까지 기억하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자기가 살림이 펴면은 옛날에 자기를 도와줬던 그 친구한테 반드시 보답을 해야 한다고 하는 정서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서방과 아니면 미국과 갈등 관계를 빚거나 어떤 경우는 아주 극단적인 대치를 하게 되면서 경제 제재를 받았죠. 경제 제재가 이루어질 때마다 서방이나 미국의 기업들은 대부분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런 상황에서도 미국의 압력을 받으면서도 러시아 시장을 버리지 않고 남았던 기업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런 기업들이 바로 대한민국 기업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소비재, 뭐 도시락 같은 제품도 그렇고요. 최근에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하면서 정말 서방 기업들, 미국 기업들이 싹 빠져나갔는데 조금 상황이 바뀌면서 서서히 서방이나 미국 기업들이 다시 러시아에 진출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제 기억에는 한 1년 전인데요. 푸틴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농반 진단 반일 텐데 러시아에서 빠져나갈 때는 당신들 마음이었겠지만 들어오는 것은 당신들 마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푸틴 대통령이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한국 기업들한테는 그렇게 적대적인 모습을 안 취했다고 합니다.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서방 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같은 값이면 들어와라. 들어오면은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더 관계를 다질 의사가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제가 듣기로 현대자동차가 2022년 이전에 러시아에 진출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큰 현지 공장을 세웠거든요. 가동을 하다가 전쟁이 벌어지면서 그 당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압력에 못 이겨서 결국 빠져나갔는데 임용 계약을 했다고 들었어요. 매각을 하고 나왔는데 다시 들어갈 때 현대자동차가 훨씬 더 유리한 조건에서 다시 공장을 찾고 공장을 가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듣기로 아주 활발하게 협상을 하고 있다고 듣고 있어요. 이미 제가 듣기로는 오리온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도 떠나지 않았지만 더 공장을 크게 지어가지고 지분을 넓히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발빠르게 한국 기업들이 다시 러시아에 진출하고 있는데 그런 한국 기업들의 모습을 보면서 서방 기업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우호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 현 러시아 정부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간단할 수 있습니다. 어떤 두 국가의 그 현재 관계는 현재의 상황으로도 규정이 되지만 역사적인 경험으로도 결정이 되는데, 일단 러시아와 일본은 전쟁을 했던 나라예요. 1904년, 1905년에 러시아 제국과 일본 제국이 동북아시아의 주도권을 놓고 전쟁을 했죠. 1904년, 1905년 러시아 일본 전쟁을 역사학자들은 단지 두 나라의 충돌로만 보지 않고 제0차 세계대전이라는 표현을 써요. 의미가 아주 엄청나게 큰 전쟁이었다는 얘기죠. 여기서 일단은 일본이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45년에 드디어 일본과 소련이 전쟁을 하게 되죠.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서 스탈린이 독일을 무너뜨린 다음에 3개월 안에 참전해서 일본과 전쟁을 해서 미국과 함께 싸우겠다라고 하죠. 그리고 1945년 8월에 드디어 소련군이 만주에 있는 일본 관동군을 공격하면서 2주 만에 일본 관동군을 완벽하게 격파하면서 우리가 아는 형태의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탈린 같은 경우는 러시아 제국이 일본에게서 치욕적인 패배를 당했고 영토를 뺏겼는데 그걸 되찾는다라고 하면서 원래 러시아 제국의 영토였다가 일본에게 빼앗겼던 영토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게 바로 사할린이라든지 오늘날 북방 사계도라고 하는 섬인데, 오늘날 러시아 입장에서는 빼앗긴 것을 되찾은 것인데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겠죠. 원래 자기 영토였거나 아니면 소유권이 불분명했었는데 제2차 세계대전에서 소련이 만주를 공략해서 일본을 무너뜨리면서 부당하게 뺏어갔다. 영토 분쟁이 생겼다는 얘기죠. 북쪽에 있는 조그만 섬 4개 때문에 오늘날 러시아와 일본이 불편한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의 주도권을 놓고 격돌했던 두 제국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1904년, 1905년에 있었던 러일 전쟁, 그리고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일본 제국에게 소비에트 연방이 선전포고를 하고 만주에 있는 관동군을 격파했던 그 전쟁이 있고요. 그 중간에 1939년에 러시아어에서는 그 할힌골이라고 하고요. 일본에서는 노몬한이라고 하는데, 만주와 몽골 접경 지역에 있었던 할힌골 내지 노몬한이라는 곳에서 소련군과 일본군이 한번 격돌을 했었어요. 2달 정도 싸웠는데 그때 또 소련군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전투는 영화 마이웨이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크게 3번의 전쟁을 치러서 한 번은 일본이 이기고 2번은 러시아 및 소련이 이겼는데, 이런 전쟁을 치르면서 두 나라가 사이가 좋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식의 묵은 갈등 관계가 지속이 됐었고, 표면적인 분쟁이 바로 북방 4개 섬의 상황을 놓고 벌어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19세기 말부터 오늘날까지 동아시아, 특히 동북아시아에서 러시아와 일본의 세력 다툼을 찬찬히 짚어본다면 왜 두 나라가 지금까지도 서로에게 껄끄러운 갈등 관계에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나라죠. 러시아 제국도 마찬가지였고 소비에트 연방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그런데 두 대륙에 걸쳐있는 제국이지 않습니까? 국가죠.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 있는데, 당연히 유럽이 아니면 대서양이 그 전 세계 패권의 향방이 결정되는 핵심 지역이었을 때 러시아도 당연히 유럽과 되도록이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서방지향적인 모습을 보여왔는데 어느 틈에 동북아시아 지역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지 않습니까?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은 원래부터 전통적인 강국이었고 중국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했고요. 대한민국도 절대로 쉽게 볼 수 없는 강력한 국가가 됐고, 대만도 있고요. 아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베트남도 있고, 인도도 정말 어마어마한 경제 강국이 됐죠. 불과 50년 전만 해도 요 유럽에 비해서 이 동아시아 지역은 별 볼 일 없는 지역이었는데 어느 틈에 유럽을 능가하면 능가했지 절대로 뒤지지 않는 이 지역이 됐습니다. 당연히 러시아도 어느 틈에 유럽보다도 동아시아가 더 중요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동아시아와 관계를 맺고 연해주 지역을 개발하고 더 나아가서 태평양이 21세기에는 핵심적인 지역이 될 텐데 이쪽 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려고 하면은 대한민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푸틴 대통령이나 러시아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선택이 아니라 필수일 수가 있어요. 동아시아를 반드시 경략을 해야 됩니다. 동아시아와의 관계를 긴밀하게 할 때 대한민국은 정말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겠고, 이런 부분을 너무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인물이 바로 푸틴 대통령이었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푸틴 대통령을 너무 좋게 평가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말도 나올 텐데, 아주 면밀하게 살펴보자면요, 푸틴 대통령은
끝까지 대한민국 정부에게 등을 돌리는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2023년이라고 기억을 하는데 한 번은 지난 대한민국 정부에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을 해주겠다는 식으로 입장을 밝혔을 때 상당히 강력하게 러시아가 경고를 하면서 거친 언사가 오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것만 놓고 보자면은 상당히 눈살 찌푸려지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최근에 얘기를 들어보고 정보를 얻자 하니 대한민국 외교부와 러시아 외교부 사이에 거친 말이 오갈 때,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때도 다음에 위기 상황 우리가 어떻게 넘길 것인가, 두 정부가 어떤 식으로 협력 관계를 모색할 것인가를 놓고는 실무자사에서는 계속해서 협상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수시로 만나가지고 조절하고, 지난 외교적인 언사는 너무 셌으니까 우리가 뭐 조심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놓고 볼 때 지난 4년 동안에 전쟁이라는 상황을 우리가 겪으면서도 생각 밖으로 러시아와 대한민국은 크게 틀어지지 않았다. 몇 번의 위기가 있었지만 그 위기를 비교적 순탄하게 넘어간 측면이 있었고, 크게 사이가 틀어지지 않았던 데에는 푸틴 대통령이 동아시아의 중요성, 특히 대한민국을 보는 중요성이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것이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러시아인들의 강박적인 어떤 집착을 품게 만든 사건이 나치 독일의 소련 침공. 소련 군인 1,000만 명이 죽고요. 민간인 2천만 명이 죽습니다. 당시에 그 한반도에 살았던 인구가 2,500만 명이 채 안 됩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의 외할머니와 외삼촌 여러 명이 독일군 손에 죽음을 당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푸틴 대통령의 일가였고, 서방에 대한 극단적인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바로 러시아라고 할 수 있고, 10년 주기는 사실은 거기에 무슨 원인이라든지 뭐 합법적인 어떤 그런 것이 있는가는 좀 따져봐야 될 문제고, 사실은 뭐 그건 우연의 일치일 수 있고요. 하지만 1991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15개 공화국이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독립을 했죠. 그 중에 하나가 러시아 연방이었을 텐데, 그 다음에 전쟁을 하죠. 첫 번째가 체첸 공화국과의 전쟁이었고, 그리고 조지아와 전쟁을 하는데, 사실은 그 전쟁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소비에트 연방의 영역 안에 있던 곳에서 벌어진 것이에요. 일단 체첸만 따져보자면요, 체첸 전쟁이 있을 때 체첸인들이 당시 그 공화국의 러시아 그 연방 안에 있는 또 다른 공화국이었거든요. 그래서 독립을 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이게 그 모스크바의 정치가들이 볼 때, 이제는 러시아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거는 그 분리 독립 운동입니다. 그 체첸이라고 하는 지역이 원래 그 러시아 연방의 일부인데 여기서 떨어져 나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묵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놓고 보자면, 제주도가 아니면 남쪽에 있는 한 도의 일부 군이 뭐 독립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를 용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러시아인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 사실은 그 전쟁이 상당히 러시아에게 불리하게 그 진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체첸의 독립을 허용하지 않았던 것은, 이것은 그 러시아 연방이 가지고 있는 다민족적인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체첸 하나 정도야 뭐 독립을 허가해 줄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하도 전쟁 피해가 컸기 때문에 러시아에게, 만약에 그런 식의 희생이 뼈 아파서 체첸 공화국의 독립을 허용해 주는 순간 러시아 연방 안에 있는 다른 또 소수민족 공화국들이 어떤 입장을 취할까요? 다 독립을 한다고 했죠. 이것은 쉽게 말하면 헬게이트 열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당시에 옐친 대통령, 그리고 그 후임이었던 푸틴 총리 입장에서는 일단 체첸 공화국 자체의 분리독립 운동을 허용할 수 없었고, 그것을 또 허용하는 순간 러시아 연방이 산산이 갈기갈기 찢어질 상황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허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체첸과 전쟁을 했고요. 조지아 전쟁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또 따져보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조지아가 괘씸했던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저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푸틴 대통령이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는 20세기의 최대의 지정학적 재앙이라고 했을 때, 그 본심은 뭐였냐면 소비에트 연방을 구성하고 있는 다른 러시아 연방 이외의 다른 국가의 러시아계 주민들이 살게 되어서 이들이 핍박을 받고 어려운 입장에 처했다, 이런 상황을 말한 것인데,
조지아에도 많은 러시아계 주민들이 살고 있었고 조지아 정부가 민족주의적인 정책을 펴면서 러시아계 주민들에게 상당히 불이익을 줬어요. 그러면서 러시아계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조지아 중앙정부와 그 안에 있는 러시아를 비롯한 여러 소수민족 사이에 분란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지아 중앙정부의 불편한 관계 내지는 적대 관계에 있는 러시아계 주민 내지는 다른 소수민족, 오세티아, 아파지아 이런 소수민족 공화국일 텐데요. 여기에 후견인 역할을 하는 국가가 바로 러시아였다는 얘기입니다. 푸틴 대통령이었었는데 당시에 러시아의 사주를 받았다고 조지아 정부는 판단을 했는데 오세티아인들이 러시아인들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중앙정부에게 대든다. 그래서 내전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 분쟁을 막기 위해서 러시아군이 평화유지군으로 오세티아인들에게 와 있었는데 이것을 호기롭게 당시에 그 조지아 대통령이 공격을 한 겁니다. 근데 왜 공격을 했냐면 미국의 어떤 사주를 받았던 거예요. 미국이 도와줄 테니까 러시아를 상대로 강경한 자세를 취해라. 그리고 조지아 중앙정부에 대드는 분리독립주의자들을 철저하게 억눌러라고 했는데 이때 미국의 그 사주를 받은 이 당시 조지아 대통령이 더 이제 극단적으로 나가가지고 아예 오세티아인들을 공격하면서 평화유지군으로 와 있던 러시아군까지 공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군이 공격을 받고 사상 피해가 나면서 푸틴 대통령이 묵과할 수 없다. 우리가 공격을 받았다고 하면서 전면 공격을 해가지고 5일 만에 조지아 군을 완전히 무력화했던 것이죠. 그런 식의 상황은 달리 비유를 하자면 어느 지역에 유엔이 파견한 평화유지군이 있는데 그쪽 지역의 권력자나 군벌이 평화유지군을 공격해서 사상자가 났단 말입니다. 그럼 유엔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응징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상황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이 조지아를 러시아가 침공했다고 하는 표현이 가끔가다 있는데 물론 이 두 나라가 전쟁을 할 때는 다 각자의 사정이 있고 각자의 명분이 있고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적어도 이게 형식적으로만 볼 때는 먼저 침공을 하거나 먼저 공격을 했던 세력은 역시 조지아 정부였고 조지아 군에게 공격을 당한 상태에서 반격을 한 것이 바로 러시아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지아 전쟁, 5.1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 전쟁 상황을 좀 균형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사단이 벌어져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전쟁에 공통된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푸틴 대통령은 옛날 그 소련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 있는 지역에서 최대한 러시아의 이익을 보장하고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도전하는 세력이 있을 때는 전쟁까지도 불사한다 이런 얘기죠. 근데 문제는 그런 식의 강경한 입장 내지는 원칙적인 입장이 과연 옛날 소련이라고 하는 더 나아가서는 옛날에 그 러시아 제국이라고 하는 영역 밖에 있는 지역에까지도 적용될 것인가? 이건 학자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푸틴의 어떤 그런 성향상 러시아 제국 내지는 소비에트 연방 밖에 있는 지역에도 똑같은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 또한 다른 입장에 있는 학자들은 모든 제국에게는 그 세력권이란 것이 있는데 지금 푸틴이 설정하고 있는 세력권이란 것은 옛날 그 소비에트 연방의 세력권 내지는 더 정확히 말하면 동슬라브인의 국가 즉 러시아와 벨라루스, 우크라이나에 국한된 것이다. 그 밖에서는 그런 식으로 호전적이거나 전쟁을 불사하는 그런 강경한 자세를 취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년 주기로 벌어지는 전쟁의 어떤 특성을 말했을 때 항상 그 주기란 것은 별로 이제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도 사실은 거기 포함되지만 일단 푸틴이 설정한 세력권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도발에도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이 푸틴의 일관된 입장인 것이고 푸틴 생각에는 자기의 세력권 안에서 러시아의 패권에 도전하는 러시아의 영향권에 도전하는 것은 사실은 그 배후에는 미국이 사주가 있다. 물론 트럼프 이전이겠죠. 그 이전에 미국이 사주에서 러시아를 무너뜨리고 러시아의 힘을 빼기 위해서 주변부를 이렇게 통해서 러시아를 공격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피해의식 내지는 안보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이해한다면 푸틴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가를 조금 더 심도 있게 분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1930년대 초에 당시 그 소련의 권력자가 당연히 스탈린이었을 텐데요. 그 당시에 그 스탈린이 정책을 추구하면서 어떤 정책을 추구했냐면은 강력
강력한 그 공업화 정책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뒤떨어진 농국가였던 그 러시아 및 소련을 강력한 공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강행 정책을 펼쳤죠. 그게 바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인데요. 그리고 두 번에 걸친 5개년 계획으로 성과를 보아서 사실은 1936년이 되면 미국과 독일 다음 가는 세계 제3위의 공업국가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이런 격변이 일어나던 시기에 우리나라로 치자면 기업 내지는 공장을 경영하고 있는 경영인들을 모아두고 연설을 했어요. 그 연설에서 스탈린이 이런 말을 합니다. 러시아는 항상 당해왔습니다. 그것은 힘이 약해서 입니다. 그러면서 쭉 나열을 하죠. 몽골에게 얻어맞았습니다. 그리고 폴란드에게 얻어맞았습니다. 스웨덴에게서 얻어맞았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나폴레옹에게서 얻어맞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에게 얻어맞았습니다. 뭐 이런 식의 그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1930년대 초기 때문에 아직은 나치 독일의 공격을 받지 않았던 시절이라서 나치 독일의 어떤 그 공격, 제2차 세계대전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러시아 역사에서 있었던 수많은 외침을 나열을 하는데 그 하나같이 다 그 외침이 있을 때마다 모스크바 대공국, 러시아 제국 이런 체제는 항상 거의 나라의 기틀이 무너질 만큼 크나큰 위기에 처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렇게 힘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얻어맞아 왔으니 이제는 힘을 길러야 될 때다. 그리고 그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러시아를 공업국가로 탈바꿈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진영 내지는 서방의 열강에게 100년 뒤처져 있는데 격차를 10년 안에 따라잡아서 좁히지 않으면 우리는 또 공격당해서 나라가 망한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근데 그 발언에 러시아와 러시아를 계승한 국가들이 얼마나 많은 침공을 당해왔는가를 느낄 수 있고요.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러시아인들의 뇌리 속에 국가 안보에 대한 강박적인 어떤 집착을 품게 만든 사건이 역시 1941년부터 1945년까지 벌어졌던 나치 독일의 소련 침공, 흔히 말하면 독소전쟁이라고 부르죠. 러시아인들은 그것을 대조국전쟁이라고 부르는데 이 전쟁이 그만큼 큰 충격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소련 군인 1,000만 명이 죽고요. 민간인 2천만 명이 죽습니다. 총 3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학자들이 그 판단을 하는데요. 3천만 명이라고 되는 숫자가 잘 감이 안 잡힌다면요. 같은 시기에 한반도에 살았던 인구를 생각하면 돼요. 그 당시에 그 한반도에 살았던 인구가 2,500만 명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 살았던 인구가 다 죽고 500만 명, 600만 명이 더 죽어야지 그러니까 비슷한 수준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한 가지 수치를 들자면은 1941년에 나치 독일의 침공을 받았을 때 당연히 소련에 있는 젊은이들이 징집돼서 군인이 되어서 싸워야 될 텐데 가장 먼저 징집하는 연령이 18세입니다. 1941년 나치 독일의 침공을 받았을 때 18세 청소년들이 징집이 되는데 전쟁이 끝날 때까지 생존했던 사람들의 비율이 3%예요. 그러니까 100명이 징집되면 97명이 죽고 3명이 살아남았다는 얘기죠. 또한 푸틴 대통령의 집안에도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아버지가 사실은 독일군과 싸우다가 수류탄 파편에 다리를 크게 다쳐가지고 평생 동안 통증을 안고 살았고요. 어머니가 오늘날 상트페테르부르크, 그 당시에는 레닌그라드라고 하는데 레닌그라드가 900일 동안 독일군에게 포위되어 있으면서 110만 명이 죽고 한 6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그때 그 굶어 죽을 뻔 했던 거의 60만 명의 아사자의 한 명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푸틴 대통령의 어머니였습니다. 거의 굶어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어렵게 가족을 돌보러 온 그 아버지가 배급 식량으로 자기 부인의 즉 푸틴 대통령의 그 어머니의 아사를 막아냈다는 얘기죠.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보지 못했지만 형이 2명이 있는데 형이 다 전쟁 동안 못 먹고 굶주려가지고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의 외할머니와 외삼촌 여러 명이 독일군 손에 죽음을 당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방의 공격, 외세의 공격으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러시아 및 소련의 가정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푸틴 대통령의 일가였고 그것이 극단적인 경험이나 이상한 경우가 아니라 비슷한 경험이 거의 모든 러시아인 가정에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오늘날 그 러시아인들이 국가 안보에 가지는 강박관념에 가까운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더군다나 침공 가능성이 있는 외세가 서방이라고 하면요, 이제 경기가 들리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러시아가 서방을 침공하면 침공했지 서방이 러시아를 침공할 가능성이 있느냐 말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역사적 경험을 살펴보면 그야말로 서방에 대한
극단적인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바로 러시아라고 할 수 있고, 공포심이 사실은 근거가 없다고 보기에는 너무너무도 지난날 겪었던 전쟁의 상흔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쉽게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푸틴의 가장 큰 목표는 쉽게 말하면 강한 러시아의 재건입니다. 사실은 뭐 자기 나라가 누구나 다 그 강해지기를 바랄 텐데, 어떻게 보면 정말 일반적인 정치인의 포부를 말할 수 있을 텐데, 서방과 러시아의 대립 관계 속에서 그런 그 푸틴의 야망, 포부, 그런 발언이 크게 문제가 됐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어쨌든 간에 푸틴의 입장은요, 이 소련을 보면서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소련이란 그 정치 체제는요, 크게 말하자면 공산주의 이념을 내세운 체제였고요. 두 번째는 하나의 그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성립한 체제가 바로 소비에트 연방인데, 러시아 제국을 부정했지만 사실은 소비에트 연방도 하나의 제국으로 기능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이 푸틴 대통령이 좀 독특한 정치인인 측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 정말로 많은 정치인들이 있을 텐데, 집권하고 있는 정치인들 중에서 가장 역사를 강조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푸틴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그 한 2년 전인가요, 미국의 폭스 TV 출신의 저널리스트하고 푸틴 대통령하고 전쟁 이후에 처음으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인터뷰가 이제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제 볼 수 있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인터뷰를 했는데요. 미국의 폭스 출신 저널리스트가 질문을 하자마자 푸틴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 질문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하면서 러시아 고대부터 현대까지 30분 넘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해프닝이 있었는데, 물론 푸틴이 말하는 그 러시아의 역사가 맞느냐 아니면 틀리느냐, 이것은 또 따져봐야 될 문제겠지만, 그만큼 역사를 강조하는 대통령이 바로 푸틴이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독서를 했고요. 서방과 어떤 그 갈등을 빚는다고 했을 때 자기의 그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일단 역사 문서고부터 뒤진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측면이 있는데, 이렇게 역사를 강조하는 푸틴 대통령이 소련을 바라보는 관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공산주의 이념은 안 된다. 가끔 가다 보면 푸틴 대통령이 예전에 바이든 대통령이라든지 미국과 대립했다고 해서 안 좋게 보는 분들이 있고, 어떻게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전범이라고 하면서 비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비판이야 뭐 충분히 가능한데, 가끔 가다 보면 푸틴 대통령이 공산주의자이다, 그래서 비판한다, 이런 식의 자세를 취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푸틴은 공산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는 오늘날 러시아의 이념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대통령이기도 하죠. 이런 측면에서 이념 체제였던 소련을 부정합니다. 반면에 제국으로서의 소련, 쉽게 말하면 강대국으로서의 소련은 긍정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련이 전 세계의 그 정치를 좌지우지할 만큼의 강한 힘을 가졌던 그 시대를 그리워하고요. 소련의 어떤 영광을 우리가 기억하고 되도록이면 다시 복원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러시아도 세대 차이가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소련 시대를 경험했던 옛날 분들하고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태어난 젊은 세대하고의 온도차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소련 시대를 기억하고 있는 나이 든 세대의 지지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러시아의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그 스펙트럼이 존재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강력한 러시아를 지지하는 그런 성향의 젊은이들이 있을 텐데, 그런 또 젊은이들한테는 푸틴이 옛날 러시아 제국 그리고 소비에트 연방의 강성함을 다시 복원하겠다고 하는 푸틴에게 호감을 느끼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 것이 바로 오늘날 푸틴 대통령의 권위주의적인 통치 내지는 독재적인 통치에 적지 않은 기반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련이라고 하는 역사적 과거와 푸틴 대통령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볼 때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그 푸틴 대통령의 발언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적어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간단한 건데요. 2005년에 러시아 의회에서 푸틴 대통령이 연설을 하면서 상당히 긴 연설을 했는데요. 그 연설 중에서 상당히 인상적인 구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는 20세기 최대의 지정학적인 재앙이다 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에게 비판적인, 아니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는 서방 언론이라든지 서방 정치가가 푸틴은 소련을 그리워한다, 그리고 소련을
다시 복원해서 오늘날 러시아를 그런 제국으로 만들려고 한다. 쉽게 말하면 푸틴과 러시아의 호전성, 팽창주의 성향 그리고 입증하는 그런 증거로 삼았는데 연설 전문을 읽어보면요. 과연 20세기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가 20세기의 그 최대 지정학적인 재앙이다라고 하는 문구의 전반적인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소비에트 제국의 복원이라든지 오늘날 러시아를 소련에 버금가는 제국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소련이 해체되면서 아시겠지만은 소련에 15개 공화국이 있었는데 러시아 연방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공화국이 다 딴 살림을 차리고 다 독립국가가 됐거든요. 당연히 우크라이나가 그렇고 벨라루스가 그렇죠. 중앙아시아에 있는 스탄 공화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14개 공화국에 러시아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살면서 이주해서 그쪽에 터전을 잡은 사람이 많이 있었죠. 근데 그 사람들이 핏줄은 러시아 핏줄인데 이제는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에 살게 되고 타지키스탄에서 살게 되고 몰도바에서 살게 되고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쪽 그 정부와 많은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러시아에게는 재앙이라는 얘기죠. 이런 식의 얘기였고요. 그래서 어떤 러시아인의 디아스포라 그리고 다른 공화국의 국민이 돼서 그쪽 중앙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안타깝고 아쉬워하고 하면서 그런 발언을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는 20세기 최대 지정학적인 재앙이다라고 하는 말 다음에 또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러나 우리는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고요. 러시아는 민주주의 국가, 법치 국가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푸틴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사람들은 법치국가,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 지키지 않았다라고 비판할 수 있는데요. 확실한 것은 뭐냐면 그 옛날로, 그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푸틴 대통령의 발언은 우리가 그렇게까지 고깝게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소비에트 연방으로 돌아가는 마음이 없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를 되살릴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단 소비에트 연방이 최고의 강국, 열강이었던 그 상황은 우리가 러시아 국민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고 그런 식으로 다시 한번 우리 러시아의 국력을 키우자 이런 식의 언사였던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주변 국가를 침공하고 서유럽으로 군사력을 투사해서 전쟁을 하고 이럴 의도를 가지고 그런 발언을 했다고 보는 것은 사실은 그 푸틴의 그 발언을 오해하고 전체 맥락에서 따로 떼가지고 잘못 해석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그런 식으로 서방 언론이 많이 이용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요. 냉전 시대에는 이 미국이 주도하는 자본주의 진영과 소비에트 연방이 주도하는 공산주의 진영이 있었죠. 그리고 구체적인 형태로는 자본주의 진영은 나토라고 하는 군사동맹 기구를 가지고 있었고 이 공산주의 진영은 바르샤바 조약기구라는 군사동맹 기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나토든 바르샤바 조약기구든 핵심은 다 미국과 소련이었죠. 그래서 나토 군사력의 거의 90% 가까이를 미국이 담당하고 있었고 바르샤바 조약기구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80~90%를 소련이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냉전 시대는 사실은 미국과 소련의 군사적인 대결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아주 뭐 쉽게 설명할 때는 냉전 시대는 미국과 소련이 서로 군사력 경쟁을 하던 시대였다. 극한 대결을 하던 시대였다고 하는데 우열은 있습니다. 군사력으로 가장 강력한 국가는 역시 미국이었고요. 그 뒤를 쫓아가는 나라가 소련이었는데 한때 그 냉전 시대에는 미국에서조차도 소련의 군사력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미국을 추월해서 미국을 압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공포심 내지는 그런 위기의식이 있었죠. 그래서 그 미국도 계속해서 엄청난 군사력을 키웠던 것이었는데요. 지금 역사학자들이 그 시기를 보면서 그러니까 올해가 2025년이니까 30년, 40년, 50년, 60년 전의 과거를 연구를 했죠. 연구를 해본 결과 미국의 군사력이 소련의 군사력에게 추월당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그 격차는 항상 미국에 훨씬 더 유리하게 있었고 소련은 허덕이면서 그 뒤를 아주 힘겹게 쫓아가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미국과 소련의 군사력은 항상 늘 큰 격차가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소련이 허장성세라고 할까요?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자본주의 진영과 미국을 상대로 그 소련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은 했지만 소련 군사력이 당시 미국의 군사력에게 상당히 뒤처진다는 사실을 알고 내부에서는 속으로는 상당히 공포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미국과 전쟁을 했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한 말로 쫄아 있는 상태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냉전 시대에 그 미국과 소련의
군사력을 비교를 하면은 객관적으로 볼 때 소련이 현격하게 열세에 처해 있었고 미국의 공격을 받을까 늘 불안해하고 겁을 먹고 있는 상태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작은 규모의 분쟁이었지만 전투까지 치러가면서 오늘날 러시아와 중국이 갈등 관계에 있다고 해도 크게 이상할 것은 없는데 두 국가는 언젠가는 대립하고 갈등하고 분쟁을 빚을 것이다. 푸틴 대통령 이후로 러시아는 대한민국과 항상 관계를 좋게 가져오고 했어요. 우주 항공 개발에도 신경을 쏟고 여러 가지로 그 성과를 내고 있는데 바로 러시아로부터 얻은 기술이 있습니다. 발사체를 지원해 준 국가가 바로 러시아라는 얘기죠. 대한민국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고 그런 정보기관의 문건이 공개된 것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죠.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초기에 중국이 장개석이 쫓겨나고 중국 본토가 공산화될 때는 소련이 공산주의의 종주국이고 중국이 신생 공산주의 국가로서 형님 아우 뭐 이런 식의 관계로 해서 우호관계를 가지고 했지만 1960년대 70년대 들어오면서 소련과 중국이 주도권 문제를 놓고 작은 규모의 분쟁이었지만 전투까지 치러가면서 대립할 때가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 놓고 볼 때 소련과 중국이 예전에 갈등 관계에 있었고 따라서 오늘날 러시아와 중국이 갈등 관계에 있다고 해도 크게 이상할 것은 없는데 과연 러시아라고 하는 국가의 정보기관이 그런 식의 문건을 유출한다? 흘린다? 아니면 뺏긴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의심이 좀 갑니다. 그래서 한 가지 가능성은 뭐냐면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밀착하고 있고 어쨌든 간에 미국과 서방을 상대로 결탁 관계에 있으니 이 틈을 벌리기 위해서 서방식 국가나 아니면 미국이 아니면 뭐 일본이 하는 일종의 역정보, 디스인포메이션 캠페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죠. 그런 방향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러시아라고 하는 제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제국이 국정을 정말로 길게 맞대고 있고 대립관계에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비교적 두 나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를 놓고 어떤 사람들은 두 국가는 언젠가는 대립하고 갈등하고 분쟁을 빚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시각도 있는데 지난 20년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요 서방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돈독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당연히 미국과 서방이라고 하는 공통의 적을 상대로 하는 결속일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인적인 측면에서 외교란 것도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인데요. 푸틴 대통령의 집권기간과 시진핑 주석의 집권기간이 거의 일치합니다. 한 20년 동안 항상 같은 집권자로서 대화를 나눠왔고 제가 알기로 정상회담만 20번 넘게 했다고 그래요. 아무리 사이가 나빴더라도 그 정도로 만나면은 사이가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비교적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서방과 미국이 생각하는 것보다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아니면 푸틴과 시진핑의 관계가 상당히 가깝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최근에 중국의 전승절 기념일 때 푸틴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했는데 약간의 좀 가십성 기사일 수 있는데 시진핑과 푸틴이 같은 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권력을 잡고 있는데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는 정말 오래 살고 싶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의 대화를 나눴다고 해서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두 사람이 가까운 관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종합적으로 볼 때 미국과 서방의 예상보다는 훨씬 더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더 가깝다. 이런 측면을 감안하면서 전략을 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과 러시아 제국이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되고 정부 차원에서 접촉을 하게 됐을 때가 17세기였죠. 러시아가 서방에 있는 열강이나 제국과 관계를 맺을 때는 수시로 전쟁을 했거든요. 그런데 300년 가까이 엄청나게 긴 국경선을 두 나라가 맞대고 있었는데 스스로를 제국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식의 관계를 놓고 보면 두 나라가 전쟁을 하자는 것도 정말 이상한 일일 정도로 물론 중간중간에 갈등이라든지 있어 왔지만 1960년대에 뭐 중소 분쟁이 있었지만 일종의 에피소드격으로 정말로 스쳐 지나가는 사건이었고 300년 동안의 기간 동안 서로를 존중하면서 비교적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해왔다. 이런 과거의 사례를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두고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 관계를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1991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러시아 연방이 들어섰죠. 그리고 살짝 그 전에 한국과 소련이 정식 수교를 맺게 된 지가 올해가 35주년이거든요. 서로 교류를 했던 경험이 벌써 30년이 넘어가는데 그 사이에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오늘날 러시아와 대한민국의 관계를 인식할 때 자꾸 그 소비에트 연방 시절에 어떤 잔상이 남아 있어서 소비에트 연방은 공산주의 국가였다. 그런데 러시아 연방이 그 소비에트 연방의 후신격인
계승 국가이니까 러시아도 공산주의 국가다. 공산주의 국가는 대한민국과 절대로 화합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적대적인 자세라든지 러시아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표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사실관계를 따지고 보자면 러시아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공산당이 있지만 그 공산당은 만년 야당이고요. 계속 힘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에서 공산당의 집권을 막고 공산당의 세력이 계속 줄어들게 만드는 정책을 편 인물이 바로 푸틴 대통령이에요. 어쨌든 간에 푸틴 대통령이 등장한 이래 30년 넘게 러시아 연방은 한반도 정책을 설정할 때 통일된 입장이 있어요. 등거리 외교. 대한민국과 북한과 같이 외교 관계를 맺고 어느 쪽과도 척지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취했던 것이죠. 역사를 따져고 보면 소비에트 연방의 후신 국가이기도 하고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북한과 밀착 관계를 유지할 것 같지만, 사실은 푸틴 대통령 이후로 러시아는 대한민국과 항상 관계를 좋게 가져오고 했어요. 경제 교류를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푸틴 대통령도 연해주 일대, 블라디보스토크 일대라든지 상당히 많이 개발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기술과 자본이 필요한데 그런 기술과 자본을 대줄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얘기죠. 일본은 사실은 러시아와랑 항상 안 좋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본과 손잡기도 그렇고, 중국과는 또 중국이 워낙 힘이 커졌기 때문에 중국과 손잡기도 껄끄러운 측면이 있는데,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상대가 바로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과 관계를 상당히 좋게 가져오려고 했었고, 틈만 나면 한국 기업과 대한민국 정부에게 연해주에 투자해달라, 그리고 각종 교류를 하자라고 하고요.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무기 산업이 기하학적으로 발전하는 거, 그리고 우주 항공 개발에도 신경을 쏟고 여러 가지로 그 성과를 내고 있는데, 그런 비약적인 발전의 배경에는 바로 러시아로부터 얻은 기술이 있습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많은 무기를 수출하지만 핵심적인 기술은 절대로 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원천 기술을 넘겨준 나라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우주 항공 개발에서도 한국이 성과를 내고 있을 때 발사체를 지원해 준 국가가 바로 러시아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러시아의 경제 교류를 통해서 많은 혜택을 입어온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고요. 러시아도 많은 또 혜택을 본 것이 사실이죠. 소비재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하는 어떤 제품에서 러시아 시장에서 상당히 큰 지분을 차지하고 인기를 끌었던 기업이 바로 삼성, 현대, LG 이런 것이었고, 소비재 산업도 마찬가지고요. 정치적으로 아니면 미국을 상대로 할 때는 북한과 유착 관계를 보이지만, 경제 이런 면에서는 대한민국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고 성과도 있었고 그런 의사가 있는 나라가 바로 러시아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30년이 넘는 관계 속에서 러시아는 한반도에 있는 두 국가와 같이 우호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고, 어느 나라와도 척을 지지 않으려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오늘날 그 푸틴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이에요. 어느 지역에 분쟁 지역이 있을 때 그 분쟁 지역에 적대하는 두 정치 세력이 있을 때 어느 한쪽을 철저히 편들어 가지고 분란을 일으키기보다는 등거리 외교를 하면서 두 나라와 되도록이면 우호 관계를 유지한다. 그런 식의 입장에 가장 잘 적용되는 지역이 바로 이 한반도였다고 할 수 있고요. 한반도 주위에서 4대 열강이 있죠.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가 있는데,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더 나아가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의 가장 비적대적인 모습을 보이는 나라가 러시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